이어도 남방 100km 해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심 이익 수역이다. 어떠한 외국 군함의 진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32년 4월 12일 오전 10시 대통령 국가안보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CCTV 뉴스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어도 남방 100km 해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심 이익 수역이다. 어떠한 외국 군함의 진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실에 모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 작전사령부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해군 핵추진 잠수함 충무공함 함장 박민호 대령. 45년을 살아오며 군복을 입은 지 23년, 그리고 이 함정의 함장이 된 지 2년. 충무공함은 대한민국이 7년간 총력을 기울여 완성한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배수량 4,500톤급, 승조원 68명.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정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7년간의 땀과 눈물 말입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은 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2025년 10월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각하.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되 함정 건조는 반드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핵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산 건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참모 총장이 말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진을 전 과정에 파견하면 이 번함부터는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통상 10년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경험과 우리의 기존 잠수함 기술을 결합하면 7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해군참모 총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있습니다.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보고급, KSS-3 도산 안창호급, 여기에 미국의 원자로 기술만 결합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합니다. 즉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로부터 2달 후인 2025년 1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한국이 강해져야 한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S구지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합니다. 그 대신 한국은 무기체계, 소나 시스템, 전투관리 체계를 독자 개발해 탑재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 200명을 전 과정에 파견해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시간은 다시 조금 더 흘러 2025년 12월로 향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강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입구에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 200명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저는 함정 설계팀의 일원으로 파견됐습니다. 조선소 부소장이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7년간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건조 1번 독에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길이 120m, 폭 13m의 거대한 함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김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중령, 이 광경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진과 한국 기술진 사이의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기술 표준의 차이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원자로 설치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식 S구지 원자로와 한국이 개발한 KSSS 전투 체계의 전력 연동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전기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3개월간의 고생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도 감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놀랍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9년 9월 15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충무공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한미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자유진영의 단결을 상징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70년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함체가 서서히 델라웨어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4년간 함께 일한 미국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CNN이 생중계하며 보도했습니다. 한국 4년 만에 핵잠수함 건조 완료. 필라델피아 조선소 역사상 최단기간 기록. 로이터는 썼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의 완벽한 사례. 미국 원자로와 한국 전투 시스템의 결합. 하지만 진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무공함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2년간 실외역 시험을 거쳤습니다. 대서양심해 자망 테스트, 고속 기동 훈련, 극한 환경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직접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급의 버금가는 성능.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나 시스템과 AI 전투 체계는 일부 영역에서 미국 기술을 능가한다. 2031년 12월 충무공함은 마침내 태평양을 횡단해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저는 그때 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저는 다시 2032년 4월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충무공함의 재원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미국 S구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 35노트. 이는 중국의 영호 95형보다 5노트 빠른 속도입니다. 최대 자망 깊이 600m, 작전 수심 500m까지 안전하게 운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해 탑재한 KSSS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적 함정을 추적하고 최적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제안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배운 미국 기술과 한국의 독창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오전 9시 충무공함은 진해 앞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직접 부두에 나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박 대령 7년을 준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그 여정이 오늘 결실을 맺는다. 저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수심 50m를 지나며 원자로 출력이 안정화됐습니다. 기관장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S구지 원자로 출력 100%. 모든 시스템 정상. 최대 35노트까지 가속 가능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함께 만든 이 원자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소나실의 김영호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KSSS 시스템 가동 완료. 인공지능 전술 분석 모드 활성화됐습니다. KSSS, 한국형 잠수함 전투 체계는 충무공함의 두뇌입니다. 미국의 해군 잠수함 전투 시스템 AMBY 지원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동시에 최대 20개 목표물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순수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로를 제공했다면 우리는 두뇌를 만든 겁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속력 20노트, 수심 200m 유지, 이어도까지 전속 전진. 충무공함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깊은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미국 원자로에서 나오는 무한한 동력, 한국산 첨단 소나 시스템, 그리고 AI 전투 체계. 이것이 한미동맹의 힘이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7년 만에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의 4년간의 노력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부함장 최성훈 중령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함장님,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밤샘 작업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시작된 여정,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미국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만든 이 함정,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전투 시스템.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과 마주할 그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해시태그 제2장 2032년 2027년 교차. 정서 핵심 보이지 않는 적의 그물망. 출항 12시간이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 우리는 이어도 남방 8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수심 300m, 속력 8노트로 저속 항해 중이었습니다. 손아실의 김영호 상사가 헤드셋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 해역에 중국 함정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대담하게 수역 선포를 해놓고 단 한 척의 군함도 배치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KSSS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컴퓨터 음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방 350m, 방위각 270도에서 미약한 음향 이상 감지. 패턴 분석 결과 중국 해군 영호95형 핵잠수함일 확률 92%. 김 상사가 놀라 확인했습니다. 함장님, AI가 맞습니다. 후방에 중국 핵잠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신호를 어떻게... 이것이 KSSS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음향까지 AI가 포착하고 분석한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SSS 화면에 또 다른 경고가 떴습니다. 전방 400m, 방위각 060도, 추가 목표물 감지. 동일 함급 추정. 우리는 중국 핵잠수함 두 척 사이에 완벽하게 포위된 겁니다. 부함장 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장님, 이건 매복입니다. 우리 출항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항로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우리보다 최소 6시간은 먼저 이 해역에 도착해 엔진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최정예 영호95형 두 척을. 이 잠수함은 중국이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한 최신의 함정으로 배수량 7,000톤급의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한 괴물이었습니다. 우리 충무공함보다 덩치도 크고 화력도 강했습니다. 그런 게 두 척이나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 5년 전 필라델피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말입니다. 잠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7년 5월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독이었습니다. 충무공함의 심장인 S구지 원자로가 함체에 설치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과 한국 기술진 50명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무게 300톤에 달하는 원자로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설계팀 부팀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자로 책임자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버지니아급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력 4만 킬로와트, 30년간 무보급 작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나 시스템이 원자로의 전자기 잡음에 간섭을 받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견된 이 박사가 고민했습니다. 원자로 차폐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원자로 구획과 손아실 사이에 이중 차폐벽을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게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간섭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3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나 성능이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존슨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군요. 이 이중 차폐 설계는 우리 버지니아급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진들은 필라델피아 시내 한식당에 모여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현실로 돌아온 저는 손아실에서 또 다른 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장님, 후방 목표물 어뢰 발사관 개방 신호 감지. 그들이 우리를 로곤했습니다. 함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KSSS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분석 결과를 표시했습니다. 후방 목표물 위협도 심각.
어뢰 발사 확률 75%. 권장 대응 즉시 회피 기동. AI가 판단한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KSSS 최적 회피 경로 계산. 1초도 안 돼 화면에 3차원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추천 경로 좌현 45도 선회 후 급강하, 목표 수심 500m. 하지만 저는 그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아실에 물었습니다. 전방 목표물 상태는? 전방 목표물도 발사관 개방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샌드위치로 만들 작정입니다. KSSS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전방 위협도 심각, 총 위협도 최고, 생존 확률 32%, 긴급 대응 필요. 함교의 젊은 부사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전 아닙니까? 저는 AI의 권장안을 무시하고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아실, 전출력 능동소나 펄스 1회 발사. 함장님? 김 상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치가 완전히 노출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위치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쾅! 강력한 음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중국 잠수함 두 척의 정확한 위치, 자세, 속도가 모두 KSSS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AI가 즉시 분석했습니다. 후방 목표물 0595형, 배수량 7,000톤, 현재 속력 0, 어뢰 발사관 4개 중 2개 개방. 전방 목표물 동일 함급, 발사관 4개 중 3개 개방. 제가 원하던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렸습니다. 2028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충무공함의 전투체계 통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SS를 미국 원자로 미국산 추진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I 팀장 박 박사가 밤샘 작업 끝에 외쳤습니다. 됐습니다. 완벽한 통합입니다.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KSSS가 가상의 적 잠수함 10척을 동시에 추적하고 각각에 대한 최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해군 평가단이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사령부 소속 윌슨 대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우리 AMBY 지원 시스템도 동시에 쉽게 목표를 처리하지만 이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I가 제안하는 전술들이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의 40년 잠수함 운용 경험을 모두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으로 수천 번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학습시켰습니다. KSSS는 단순한 전투 체계가 아니라 베테랑 함장의 경험과 AI의 계산 능력을 결합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독자 전투 체계를 고집할 때 의아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쓰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미국 해군은 KSSS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기술이었습니다. 원자로는 미국 것을 썼지만 두뇌는 순수 한국산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저는 다시 2032년 4월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함대 사령부에 암호 통신을 보냈습니다. 아르고 콜링 베이스. 적 핵잠 두 척의 협공 상황. 교정 가능 여부 타진 요망. 통신이 나가고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들은 가만히 우리를 겨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KSSS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적 발사 확률 80%로 증가. 권장 행동 즉시 이탈. 하지만 저는 AI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드디어 암호 통신이 왔습니다. 통신사 박준영 병장이 해독된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베이스 2 아르고. 절대 먼저 발포 금지. 반복한다. 절대 먼저 발포 금지. 즉시 해역 이탈하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7년을 준비한 이 함정을 이렇게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부함장이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뢰에 네 발이 겨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라고요? 어떻게 나갑니까? KSSS가 자동으로 이탈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옵션이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로의 생존 확률이 50% 이하였습니다. AI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아실의 김 상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후방 목표물이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320m, 300m.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해역을 이탈하다 격침당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KSSS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급강하 후 해저 협곡 이용 시 생존 확률은? AI가 1초 만에 답했습니다. 급강하 작전 생존 확률 68%, 해저 협곡 도달 확률 82%, 최종 생존 확률 55.76%, 가장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타수 준비하시오. 급강하한다. 목표 수심 500m. 기관실 원자로 최대 출력 대기. 부함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함장님 명령 불복종입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명령은 해역 이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탈하라는 말은 없었소.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3장. 정서 핵심심의 속 생존 기동. 급강하 시작. 제 명령과 동시에 충무공함은 수직으로 아래를 향했습니다. 수심 300m에서 500m로 함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계상 안전 수심은 600m까지지만 이 속도로 급강하하는 건 함체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기관실의 정비병들이 비명을 질렀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심 500m면 중국 잠수함들의 소나 탐지 각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저 지형의 음향 반사를 이용하면 우리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함장님, 후방 목표물도 강화 중입니다. 손아실의 김 상사가 외쳤습니다. 그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 함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해로 도망치는 걸 그냥 둘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해역의 해저 지형. 출항 전 검토한 해도에 따르면 이어도 남방 70km 지점에는 급격한 해저 협곡이 있습니다. 폭 500m, 깊이 800m의 좁은 협곡. 만약 그곳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조타수 방위 180도 전속 전진. 충무공함이 해저 협곡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속력 20노트. 이 속도로 이 깊이에서 항해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조타를 잘못해도 해저 안반에 충돌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중국 어뢰에 맞아 죽는 것보단 말입니다. 부함장 최중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장님, 이러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확실히 죽소. 내 말대로 하시오. 수심 530m를 지나며 함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압력계의 바늘이 위험구역을 가리켰습니다. 한미 구획에서 작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아실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후방 목표물, 거리 550m 유지하며 추격 중. 전방 목표물은 전방 목표물 로스트. 아마도 수심을 더 올려 우회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함장들이 우리를 협곡으로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한 척은 뒤에서 몰고 한 척은 앞에서 막는 전형적인 협공 전술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2030년 7월 대서양 한가운데였습니다. 충무공함은 실해역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직접 참여한 모의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이 우리를 상대했습니다. 당시 부함장이었던 저는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잠수함 2척이 우리를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당시 함장이었던 김대령이 급강하를 명령했지만 미국 잠수함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미 해군 교관이 말했습니다. 협공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가 답이 아닙니다. 적들을 서로 혼란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형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적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교훈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번쩍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명령했습니다. 거리 협곡 입구까지 3000m.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2500m. 2000m.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기동하면 들키고 너무 늦으면 협곡에 갇힙니다. 1500m, 1000m, 500m. 지금이다. 좌현 90도 급선회. 상승타 30도. 속력 최대. 충무공함이 미친 듯이 방향을 틀며 수면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함체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식당의 식기들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승조원들의 비명소리가 함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던 중국 잠수함은 급선회를 따라오지 못하고 협곡 속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소나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후방 목표물 급감속 중. 협곡 진입했습니다. 그들이 갇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함장님, 전방 목표물 재포착. 방위각 360도, 거리 600m. 그들이 우리 상승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수면 위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 척은 제쳤지만 나머지 한 척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심 400m까지 올라왔을 때 전방에 중국 잠수함이 움직였습니다. 목표물, 우리를 향해 접근 중. 거리 500m, 450m.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고 그들도 혼자입니다. 1대1 대결. 하지만 그들의 함정이 더 크고 더 강력합니다. 소나실에서 최악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뢰 발사관 개방. 그들이 쏠 겁니다. 함교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격침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음향기 만장치 발사 준비. 3발 연속 발사. 음향기 만장치, 일명 데코이는 우리 함정과 똑같은 소음을 내는 가짜 표적, 즉 미끼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의 장비로 이번이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작동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소. 이 순간 제 기억은 또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028년 3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음향기 만장치를 충무공함에 탑재하는 날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음향 전문가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데코이는 단순히 소음만 내는 게 아닙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우리 함정의 음향 패턴을 분석해서 똑같이 재현합니다. 심지어 원자로 소음까지 모방합니다. 미국 해군 평가단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원자로 소음은 매우 독특한 신호입니다. 정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년간 S구지 원자로의 모든 음향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 데코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미끼입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미국 해군도 놀랐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소나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현실로 돌아온 저는 명령했습니다. 3발의 데코이가 수중으로 발사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엔진을 최소 출력으로 줄이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실의 모든 장비를 껐습니다. 함 전체가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소나가 우리 주변을 훑었습니다. 데코이 3발과 멈춰선 우리 총 4개의 목표물.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나실의 김상사가 속삭이듯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데코이 1번을 로곤했습니다. 어뢰 발사. 쾅. 멀리서 어뢰가 데코이를 명중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목표물 데코이 2번을 로곤 어뢰 발사. 또 한 발의 어뢰가 나갔습니다. 중국 함장은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모든 목표물을 다 쏠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데코이 3번과 우리뿐이었습니다. 다음 선택이 우리의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심해 속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남은 2개의 목표물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데코이 3번과 우리. 소나실의 김상사가 숨을 죽인 채 속삭였습니다. 함장님, 목표물이 데코이 3번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데코이를 먼저 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용해 역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뢰 발사. 김상사가 외쳤습니다. 쾅. 3번째 데코이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승조원 전투 배치. 어뢰 1번, 2번 발사 준비. 목표물 로곤. 저는 기다렸던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3발의 어뢰를 쏘며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어뢰 발사 시 발생하는 고압 공기 방출음, 어뢰 스크류 소음, 그리고 발사관 재장전 소리까지 우리 소나가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거리 380m, 방위각 358도. 완벽한 사격 위치였습니다. 로곤 완료! 어뢰실의 한 소위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먼저 발포 금지. 만약 제가 지금 어뢰를 발사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중국에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됩니다. 외교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함교의 68명 승조원들의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함장 최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손아실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협곡에 갇혔던 후방 목표물 탈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희미하지만 스크류 소음이 감지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다시 중국 잠수함 2척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그들이 더 조심할 것이고 더 공격적일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뢰 발사대기. 대신 우리 위치를 노출시킨다. 전출력 기동, 급상승. 부함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함장님, 그럼 우리가 표적이 됩니다. 그게 목적이요.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사장. 정서 핵심 역전의 한 수. 충무공함이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수면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우리의 스크류 소음이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목표물 선회. 우리를 추격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미끼가 된 겁니다. 수심 300m, 250m, 200m. 우리는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잠수함도 따라왔습니다. 거리는 300m로 좁혀졌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장님, 후방 목표물도 접근 중입니다. 이제 또 샌드위치가 됩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제가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치 수심 150m, 후방 제1목표물 거리 280m, 수심 230m, 후방 제2목표물 거리 450m, 수심 260m.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함장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이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030년 11월 대서양에서의 고급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미 해군 최고의 잠수함 전술교관인 로버츠 대령이 시뮬레이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협공 상황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당시 부함장이었던 저를 포함해 한국 승조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적들을 서로의 사격선 안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로버츠 대령이 3차원 화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적 잠수함이 당신을 추격할 때 당신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손안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그럼 죽습니다. 로버츠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기동은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당신은 2대1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2주간 동안 그 기동만 연습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번, 실제 훈련에서 수십 번. 처음엔 계속 실패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을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저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로버츠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실전에서 이 기동을 쓸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버츠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습니다. 적이 원할 때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2032년 4월 동중국해 수심 150m. 조타수, 우현 90도 급선회. 동시에 급강하. 목표 수심 300m. 충무공함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던 전방 중국 잠수함, 그리고 뒤에서 접근하던 후방 중국 잠수함. 두 함정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위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중국 잠수함 2척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된 겁니다. 손아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두 목표물이 서로를 로곤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함교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작전이 통한 겁니다. 서로 다른 수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던 두 중국 잠수함은 우리의 급격한 기동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손안은 갑자기 나타난 적 잠수함을 포착했고 본능적으로 로곤한 겁니다. 설마 그게 아군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채로 부함장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함장님, 천재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하오. 우리는 수심 350m까지 내려가며 조용히 그 해역을 벗어났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모든 소음을 줄였습니다. 중국 잠수함 2척은 여전히 서로를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무전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심해에서는 무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의 틈을 타 20분 동안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거리 15km까지 벌어졌을 때 손아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목표물들 로곤 해제했습니다. 아마 서로 아군임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2척의 완벽한 협공망을 뚫고 단 한 발의 어뢰도 쏘지 않고 빠져나온 겁니다.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이제 귀환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명령을 받았소. 해역 이탈이 아니라 작전 수행이요. 최중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먼저 발포하지 말라고 했소. 발포하지 않았소. 하지만 우리 임무를 포기하라는 말은 없었소. 저는 항해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새 침로 설정. 이어도 정찰 초소 방향. 우리는 원래 임무를 완수할 것이요. 함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승조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후퇴했다가 이제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이 순간 저는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31년 12월 충무공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한국으로 귀환하던 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떠나 40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함교에 서서 저는 동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 2025년 10월 청와대에서 내려진 결정. 필라델피아에서의 4년간의 땀. 대서양에서의 2년간의 시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함장이었던 김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중령, 다음 달부터 당신이 이 함정의 함장이오. 이 함정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언젠가 실전이 온다면 필라델피아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오. 저는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잠수함들이 우리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금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충무공함은 다시 조용히 이어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말입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손아실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이어도 방향에서 수상함, 음향 다수 포착됩니다. 중국 해경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KSSS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상함 4척 감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무장 확인됨. 위협도 중.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잠수함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상 전력으로도 이어도를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보낼 겁니다. 수심 80m까지 상승. 이어도 정찰 초소 5km 지점까지 접근. 최중령이 놀라 말했습니다. 함장님, 그 수심에서는 중국 선박들의 소나에 탐지됩니다. 그게 목적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 해역 아래에 대한민국 핵잠수함이 있다는 걸 말이요. 충무공함이 천천히 수면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수심 100m, 90m, 80m. 우리의 존재가 중국 선박들의 레이더와 소나에 포착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 해역에서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7년 전 트럼프의 승인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이 함정이
지금 이 순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5장. 정서 핵심 조국의 배신. 이어도 정찰 초소까지는 5km 남았습니다. 우리는 수심 80m를 유지하며 저속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초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KSSS가 분석했습니다. 목표물 1 중국 해경 순시선 배수량 3,200톤, 한포 1문 장착. 목표물 2 동급 한포 1문. 목표물 3 사동일. 모두 무장 선박이었습니다. 이름은 해경이지만 실제로는 중군함이었습니다. 손아실의 김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선박들이 우리를 탐지한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소나가 우리를 포착한 겁니다. 수심 80m의 대한민국 핵잠수함 한 척. 중국 선박들이 서로 교신하는 무전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함대 사령부에서 긴급 암호 통신입니다. 통신사박 병장이 해독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르고 즉시 작전 중단. 귀환 명령. 반복한다. 즉시 귀환하라. 이는 최고 지도자 명령이다.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함장 최중령이 메시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장님, 이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겁먹은 거요. 함교의 어두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중국 잠수함 2척과 교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결정한 겁니다.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외교적 마찰이 확대될까 두렵다고. 항해사 이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대통령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는 건 반란입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이 함정을 정말 써먹을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핵잠수함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할 각오가 없다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7년 전 그날의 결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현실로 돌아온 저는 통신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병장, 우리가 지금 통신 두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박 병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심해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심에서는 그렇소. 심해에서는 통신이 끊길 수 있어. 우리가 귀환 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원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맞지 않겠소? 함교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부함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작전이 끝나고 귀환하면 저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계급장을 떼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임무는 조국의 영해를 지키는 겁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함교의 젊은 부사관 하나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승조원들이 따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박수 소리가 함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통신실, 안테나 고장 보고하시오. 심각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시오. 박 병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저는 항해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원래 침로 유지. 이어도 정찰 초소까지 계속 전진. 충무공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함대사령관 직통이었습니다. 박 대령 나다. 즉시 귀환하지 않으면 군법 위반으로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부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돌이킬 생각 없었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은 또다시 과거로 향했습니다. 2028년 4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충무공함의 한 명 명명식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왔습니다. 건조 중인 함체 앞에서 그가 연설했습니다. 이 함정의 이름은 충무공함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정신을 계승하는 함정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라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조정은 후퇴를 명령했지만 제독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참석한 한국 기술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함정의 함장이 될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명령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겁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손아실에서 새로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함장님, 이어도 정찰 초소에서 긴급 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KSSS가 신호를 해독했습니다. 이어도 초소, 중국 선박 접근. 반복 중국 선박 접근. 거리 500m. 지원 요청. 초소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도 정찰 초소에는 해양과학자 4명과 해경대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선박들이 강제로 진입하면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통신실에 명령했습니다. 이어도 초소와 연결하시오. 잠시 후 초소 책임자인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이어도 정찰 초소입니다. 누구십니까? 해군 충무공함 함장 박민호 대령입니다. 초소 상황 보고하십시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장님, 중국 해경 선박들이 초소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확성기로 이것은 중국 영해라고 방송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물러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그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김 박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우리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버려진 건 우리 모두였습니다. 통신을 끊고 나서 손아실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북쪽에서 대형 수상함 접근 중입니다. 음향 분석 결과 중국 해군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영호의디형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경이 아닌 정규 해군을 투입했다는 건 이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해양 분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배수량 7,000톤급의 미사일 구축함이었습니다. 부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정규 해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현재 위치 유지. 수심 80m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항구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시간 후 통신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CNN 긴급 속보입니다. 박 병장이 위성통신으로 받은 뉴스를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중간 해양 갈등이 영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7년 전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준 바로 그 미국이 지금은 우리더러 물러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측 모두에게 자제하라는 건 결국 현상 유지를 뜻했고 그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9년 9월 필라델피아 진수식 직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박 중령, 이 함정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한국이 이 함정으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만들게 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억지력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복잡합니다, 중령.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검을 주었지만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나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해군 함정의 즉각적인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며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청와대가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부정한 겁니다.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7년을 준비한 이 함정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함교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항해사 이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젠 정말 우리만 남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니, 조국 정부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6장. 정서 핵심 국제사회의 압박. 청와대의 성명 발표 후 30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통신실의 박 병장이 연이어 보고를 올렸습니다. 함장님, 일본 NHK 긴급 뉴스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함정과 대치 중이라며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의 긴장도 고조될 우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 성명이 들어왔습니다. 영내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우려한다. 전 세계가 우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부함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국제사회가 모두 우리 반대편에 서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반대편에 선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정부 명령 불복종 의혹. 동아시아 긴장 고조. 우리는 이제 반란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기억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030년 5월 대서양에서의 다국적 해군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의 충무공함,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핵잠수함들이 함께 훈련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각국 함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국 함장이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겁니다. 프랑스 함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치가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현장에서는 싸워야 하는데 본국에서는 협상하라고 합니다. 미국 함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중령, 언젠가 당신도 그 딜레마를 겪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함장의 첫 번째 임무는 승조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세 가지가 충돌한다면요?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그 대화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현실로 돌아온 저는 더 심각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8km, 속력 20노트. KSSS가 분석했습니다. 목표물 중국 해군 영호의디형 구축함, 배수량 7,300톤, 대함 미사일 16발, 대잠 어뢰 6발 탑재. 위협도 최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우리를 부정한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행동을 하는 반란 함정이 됐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애매한 위치가 됐습니다. 중국이 공격해도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손아실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수중 목표물도 다시 감지됩니다. 중국 핵잠수함 2척,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한국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 병장이 위성통신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박민호 함장, 충무공함, 이어도 대치, 청와대 굴욕, 필라델피아 핵잠수함.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함장 지지한다. 저 함장이 진짜 애국자다. 청와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7년 준비한 함정을 왜 못 쓰게 하나.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함정.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우리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민호 함장 지켜내자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부함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국민들이 우리 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5년 12월 필라델피아로 출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동님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조정은 믿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믿어준. 그날 밤 제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국 가서 꼭 성공하세요. 당신이 만드는 함정은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7년 후 반드시 자랑스러운 함정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함교 전체에 방송했습니다. 전승조원에게 고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를 버렸지만 국민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싸운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 전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소나실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 거리 5km까지 접근. 그리고 중국 핵잠수함 2척도 우리 해역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습니다. KSSS가 경고했습니다. 다중 위협 상황, 수상 위협 1, 수중 위협 2, 총 위협도 극심, 권장 행동 즉시 이탈.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AI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위치 유지.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중국 구축함에서 확성기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수중 음파로 전달되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에 경고한다. 즉시 이 해역을 떠나라.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다. 30분 내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0분. 그들이 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10분. 오후 5시 40분이 되면 이곳에서 실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함교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줬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밤을 새워 이 함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순간을 대비한 겁니다. 지금 물러서면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이때 제 머릿속은 다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2027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밖에서 현대중공업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박중령,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도 못 보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선소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완성한다. 그리고 이 함정은 반드시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맹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통신실에 명령했습니다. 이어도 초소에 메시지 보내시오. 충무공함은 철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한 초소는 안전하다. 잠시 후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장님, 중국 선박들이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1km까지 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 1척, 핵잠수함 2척, 해경 선박 4척.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KSSS가 계속 경고했습니다. 적전력 우세, 생존 확률 지속 감소. 현재 23%, 23%.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됐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중국의 최후 통첩까지 10분. 소나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이 대잠 로켓 발사기를 전개했습니다. 실제 공격 준비 중입니다. 부함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이 정말 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물러서면 7년의 노력이, 필라델피아에서의 땀이, 트럼프의 승인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결국 겁먹는다는 것을. 저는 결단했습니다. 전승조원 전투 배치, KSSS 전투 모드 최고 단계, 어뢰 전탄 발사 준비. 이제 정말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충무공함의 첫 실전이,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7장. 정서 핵심 최후의 역공. 오후 5시 40분이 됐습니다. 중국의 최후 통첩 시간이었습니다. 함교의 모든 눈이 시계를 향했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KSSS 시스템이 냉정하게 카운트다운을 표시했습니다. 최후 통첩까지 30초, 20초, 10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7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시간 종료. 중국 구축함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그들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아실의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의 무장 상태에 변화 없습니다. 그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미 해군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이 해역으로 접근 중입니다.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상공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2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군 P-3 초계기도 접근 중입니다. 청와대는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함장이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제 머릿속은 또다시 과거로 향했습니다. 2031년 3월 충무공함의 마지막 실해역 시험이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미 해군이 준비한 최종 테스트였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사령관이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박중령,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 구축함 한 척과 잠수함 두 척이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날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6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KSSS의 AI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했고 S구지 원자로의 무한한 동력이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미 해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이 함정은 실전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실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적이 스스로 물러서게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 조언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러서게 만드는 것. KSSS, 중국 구축함의 약점 분석. AI가 1초 만에 답했습니다. 중국 영호의디형 구축함의 대잠 능력은 제한적. 수심 300m 이하 목표물 추적 정확도 60% 이하. 특히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는 30% 이하로 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심 250m로 상승. 속력 10노트. 중국 구축함 정확히 3km 거리 유지. 부함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함장님, 왜 오히려 올라갑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충무공함이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소나가 우리를 명확히 포착했습니다. KSSS가 보고했습니다. 적 구축함, 우리를 로곤. 하지만 발사 신호 없음. 그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중국 함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을 격침시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초계기가 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그들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대외 방송 시스템을 켰습니다. 중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다. 이 해역의 수중에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충무공함이 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면 그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제 목소리가 수중 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통신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CNN 긴급 속보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중국 해군과 대치, 동중국해 긴장 최고조. BBC가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된 한국 최초 핵잠수함, 첫 실전에서 중국과 대결. 로이터가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충무공함, 이어도 해역 사수 선언. 중국 해군 공격 주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후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9년 9월 15일 필라델피아 진수식 날이었습니다. 충무공함이 델라웨어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으로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억지력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KSSS, 중국 핵잠수함 두 척의 위치 파악. AI가 답했습니다. 목표물 1방위각 235도, 거리 6km, 수심 350m. 목표물 2방위각 315도, 거리 7km, 수심 420m. 두 목표물 모두 우리를 수색 중이나 정확한 위치 파악 실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소음 저감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배운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한국의 AIP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어뢰실 모의 발사 준비. 중국 핵잠수함 1번 목표. 부함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어뢰 발사관이 개방되는 소리가 수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핵잠수함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소나실에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목표물 1, 긴급 회피 기동. 그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우리는 발사관만 열었을 뿐인데 중국 잠수함은 실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도 긴장한 상태였던 겁니다. 발사관 폐쇄. 저는 명령했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이쪽은 중국 해군 구축함 정저우함이다. 대화를 원한다. 저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충무공함 함장 박민우 대령이다. 말하시오. 중국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는다. 당신이 이 해역을 떠난다면 우리도 철수를 고려하겠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한다. 이곳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떠나야 할 쪽은 당신들이다. 일시간을 준다. 일시간 내로 이 해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이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중국 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소나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구축함이 속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물러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중국 핵잠수함들의 움직임은 목표물 1, 2 모두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들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 4척도 하나둘씩 이어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단 한 발의 어뢰도 쏘지 않고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부함장 최중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장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의 승인부터 필라델피아에서의 4년 시험의 2년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CNN 한국 핵잠수함 중국 해군 격퇴.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승리. BBC 동중국해의 기적. 한국 충무공함 중국 전력 3배 상대로 완승. 로이터 필라델피아의 걸작 실전에서 그 가치 증명. 한중 해양 대결 한국 승리. NHK마저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군력의 새로운 시대. 핵잠수함 시대 개막.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어도 정찰 초소의 김 박사가 무전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선박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지켜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함 전체에서 승조원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68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밤을 새운 기술자들, 대서양에서 시험한 승조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한 모든 사람들. 저는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심 250m, 어두운 바다속.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해시태그 제8장.
정서 핵심 완전한 승리와 국격의 회복. 오후 6시 30분 중국 함정들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화면에서 그들의 신호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KSSS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모든 적 함정, 이어도 해역에서 20km 이상 이탈 확인. 위협 수준 최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함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장님, 이제 귀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귀환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군사재판? 명예제대? 아니면 영웅대접?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항해사, 귀환 침로 설정. 진해 해군기지로 돌아간다. 충무공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귀환 항해 중 통신실에서 연이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 발표했습니다. 박 병장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충무공함이 이어도 해역에서 조국의 영해를 지켜냈습니다. 박민우 함장과 승조원들의 용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부정했던 바로 그 정부가 이제는 우리를 치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5년 10월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해군참모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7년이면 가능합니까?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해군참모 총장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우리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술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만들고 나서는요? 정말 쓸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해군참모 총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함장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해군을 믿습니다. 그날의 믿음이 오늘 증명됐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미국 국방부 성명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문성과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 충무공함의 성공적인 작전은 한미동맹의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7년 전에 옳은 결정을 했다. 한국은 강한 동맹이다.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흘간 침묵하다가 짧은 성명만 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오해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중국 국영 언론들은 이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핵잠수함 2척이 한국 한 척에게 졌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군 사령관을 교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사흘 후 조용히 해군 동해 함대 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석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그들의 패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논평했습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켜냈다.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 방위성도 조용히 한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성과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했다. 4월 14일 오전 6시 충무공함은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의 항해 끝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장병들, 국방부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태극기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접안하자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충무공함, 충무공함.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내려와 부두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입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함대 사령관이 달려와 저를 포옹했습니다. 박 대령 수고했네. 자네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대령, 명령 불복 종건은 특별사면 처리됐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결정하셨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이 필요했던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습니다. 조국을 지킨 사람이 용서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승조원들을 돌아봤습니다. 68명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게 향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정과의 대결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청와대의 귀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에서의 7년이 오늘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해군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충무공함이 부두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4년간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서양에서 2년간 시험하고 훈련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일한 200명의 한국 기술자들, 미국 엔지니어들, 그들 모두가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또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7년 전 우리가 이 함정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5년 12월 필라델피아로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꼭 성공하세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세요. 저는 오늘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 가슴에 을지무 공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 대령,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하,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충무공함 승조원 68명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함께 일한 200명 기술자들의 것입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믿어준 것의 결과입니다. 그날 모든 승조원이 특진했습니다. 부함장 최성훈 중령은 대령으로, 손아실의 김영호 상사는 원사로,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 핵잠수함 추가 건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무 공급 이번함 건조가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배운 기술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대학은 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현대 핵잠수함 전투의 새로운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번 작전을 21세기 가장 놀라운 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작은 용이 거대한 용을 물리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미 기술 협력의 완벽한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해군도 KSSS 전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그리고 충무공함이 전 세계 해군의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개양돼 있었습니다. 건조 1번 독에는 새로운 함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호주 해군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조선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령, 아니, 이제 박 장군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승진 축하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조선소가 유명해졌습니다. 충무공함의 성공 이후 5개 나라가 우리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준 겁니다. 조선소를 돌아보며 저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던 한국 기술자들, 밤을 새우며 토론하던 미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함께 꿈꾸던 미래.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원자로 설치구역에 갔습니다. 7년 전 제가 3개월간 고민하던 바로 그곳. 현대중공업 김 부장이 생각났습니다. 박중령, 우리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필라델피아 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일했던 미국 엔지니어들과 재회했습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 장군,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7년 만에 핵잠수함을 만들고 첫 실전에서 승리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승리입니다. 지금 2032년 11월, 저는 여전히 해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수함 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충무공함은 새로운 함장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진해 기지를 방문해 그 함정을 봅니다.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부두에 떠있는 충무공함. 그 함정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4년이 없었다면, 대서양에서의 2년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어도 해역에서의 그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바다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중국해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평화의 고요함입니다. 상호 존중의 고요함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어도 해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함정들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7년 전 시작된 여정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 지켜낸 평화입니다. 충무공함 이번함이 곧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필라델피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함정을 만들 겁니다. 3번함, 4번함도 계획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는 밝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2025년 10월 청와대에서 내려진 그 결정.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첫날. 원자로가 설치되던 순간. 진수식의 감격. 대서양의 시험. 그리고 이어도의 대결.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모든 땀방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바다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7년의 여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